자,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신라 중대의 전제 왕권이라고 써있죠. 신라 중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2페이지 신라 중대 전제 왕권 한번 봅시다. 자, 신라 중대 사회는 아무래도 왕권이 강화되는 시대라고 했죠. 통일이 막 된 지 얼마 안 된 통일 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는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제 왕권의 확립이라고 불러요. 자, 전제 정치라고 하는 게 왕권이 강화된 정치를 말하는 거고 결국에는 왕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 왕권이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 왕권이 확립됐다는 거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왕권이 세졌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가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자, 전제 왕권의 확립이라는 건 왕권이 강화됐다는 뜻인데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면 이 왕의 측근 세력들로 구성된 집사부의 권한이 세지게 되죠. 자, 집사부라고 하는 건 왕 밑에 가장 핵심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은 자, 원래는 품주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구분이 됐어요. 나눠졌어요. 자, 집사부와 창부로 이렇게 나눠진 게 진덕여왕 때예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 이렇게 집사부와 창부로 구별이 됐는데 이 집사부가 국가의 기밀을 담당하는 핵심 관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왕의 측근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사부의 가장 높은 장관이 시중이라고 해요. 자, 시중은 다른 말로 중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집사부 중시라고도 하고 집사부 시중이라고 하는데 이 집사부 시중이 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상은 왕 밑에 가장 높은 관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세지면 왕의 측근 세력이라든가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세지는데 그게 바로 집사부 그리고 집사부의 시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왕권이 세지면 왕의 측근은 세지지만 귀족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회의기구가 화백회의. 자, 그래서 화백회의의 권한은 약화되고 자, 그 다음에 화백회의의 의장, 즉 회장은 누구냐? 상대등이었어요. 그래서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된다. 자,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건 왕권이 세졌다는 거고 왕권이 세지면 상대적으로 귀족은 약해지니까 그 귀족이 약화됐다는 건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거죠. 즉 진골귀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여기는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권이 강화됐고 여기서 이제 진골들의 힘이 약화됐고 자, 왕이 세지고 진골은 약해지고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귀족 세력의 약화라고 써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왕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귀족 살펴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육두품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어요. 자,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죠.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게 된다. 자, 이 시기는 왕권이 세지는 시기고 진골이 약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진골 귀족이 좀 밀려나고 그 대신에 육두품이 그 자리로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육두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진출에 말하자면 정계 진출에 말하자면 승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두품이 진골 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육두품들이 많이 등용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신라 중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육두품은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훨씬 더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신라 중대. 자, 그러니까 왕은 세지고 진골은 약해지고 육두품의 진출은 활발해지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가 신라 중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유교정치 이념의 도입이다라고 해서 유교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자,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신라 중대고,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토지제도의 변화에서는 노급은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이 되죠. 노급은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된다. 자,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와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토지의 종류에서는 노급이라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급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관료전이라는 토지가 있고, 그리고 정전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일단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왕족, 그 다음에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 자, 그 다음에 노급이라고 하는 건 귀족이긴 귀족인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귀족 관료 또는 관료 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 자, 이 사람들도 진골 귀족이에요. 그러면서 공무원이죠. 이렇게 지급하는 토지고, 그 다음에 정전이라는 토지는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종류가 좀 다른 토지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토지는 바로 노급과 관료전을 좀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자, 노급과 관료전을 좀 구별하면 되는데, 자, 일단 시급과 노급은 받는 대상은 다르지만 역할은 똑같은 토지예요. 그래서 시급과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어요. 조세와 공무를 수취할 수 있다. 자, 전세와 공무를 수취하죠. 그래서 조세 수취. 자,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도 가능한 토지예요.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토지세와 공납을 수취할 수 있고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자, 말하자면 제가 이만한 땅을 노급으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진골귀족이겠죠. 자, 진골귀족인 내가 이 땅을 노급으로 받았으면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나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과 그 다음에 공물을 내는 거죠.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즉, 노동력을 징발할 수도 있죠. 자, 말하자면 여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땅을 제가 노급으로 받았다. 시급이나 노급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을 저한테 내면 되고, 진골귀족인 나한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을 데려다가 따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남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저는 군대를 만들 거예요. 사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노동력 징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금도 막 걷어갈 수 있고, 자, 그런 땅이 시급이거나 노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급이나 노급은 당연히 혜택이 훨씬 더 많은 토지. 자, 그런데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보면 똑같이 귀족 관료, 즉 진골귀족한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골귀족한테 주는 건데,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조세 수취만 가능해요. 자, 조세 수취만 가능하다는 건 세금만 거둘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동력 징발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말하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땅이 저한테 관료전으로 주어졌다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관료전으로 받았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데려가서 뭐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게 없다 말하자면. 그러면은
귀족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겠죠. 혜택이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거꾸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다 가서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세 수치만 가능한 게 관료전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대가 신라 중대예요. 자, 신라 중대면 혜택 많은 토지를 줘요? 아니면 혜택 조금 있는 토지를 줘요? 귀족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혜택 조금 있는 토지를 주겠죠. 그 대신 혜택 많은 토지는 없애버린 거죠. 즉, 노급은 없애고 혜택 많은 토지니까. 관료전은 주고 혜택 조금 있는 토지니까. 그래서 혜택 많은 토지는 없애버리고 혜택 조금 있는 토지는 주고. 자, 그 대신에 그러면 노급으로 뺏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땅들 중에 남은 땅들을 백성에게 지급하기도 해요. 자, 백성한테 지급하는 토지를 뭐라고 했냐면 정전. 그래서 정전을 지급하죠. 자, 그러니까 토지를 지급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 땅 너 주고 이 땅 뺏고 이게 아니고요. 왕과 귀족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노급을 줬다는 건 혜택을 많은 토지를 줬다는 거니까 귀족의 힘이 세다는 거고, 노급을 뺏어버렸다는 건 혜택 많은 토지를 뺏었다는 뜻이니까 왕권이 더 세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노급을 뺏고 관료전을 주고 정전을 주고 하는 게 토지를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왕권과 귀족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다 라고 하는 거죠. 노급은 혜택 많은 토지, 관료전은 혜택 조금 있는 토지. 그래서 노급은 뺏고 없애버리고 관료전은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화도 결국에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113페이지 6번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토지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신라 중대의 모습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왕권이 세지고 진골은 약해지고 육두품의 활동은 활발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신라 중대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113페이지 보시면은 통일신라의 민족융합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라는 통일을 하고 나서 고구려나 백제까지를 모두 다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냐 안 했냐? 했단 얘기죠. 그게 사만일통의식이에요. 사만일통의식이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을 포용하여 이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고구려 귀족과 백제 귀족에게 벼슬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등을 주고 신라 귀족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다 합쳐가지고 군대를 편성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하나다,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거를 삼한일통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자, 거기 보시면 백제인 포섭 그리고 고구려인 포섭 나와 있죠. 자, 백제인한테는, 백제의 귀족한테는 오두품의 등급의 귀족에 이제 임명을 해줬죠. 자, 오두품으로 임명을 해줬고요. 자, 고구려 유민들한테는 육두품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백제 귀족은 오두품으로 수용을 했고, 고구려 귀족은 육두품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안승 기억나요, 여러분? 통일할 때 고구려 사람이었던 안승에게는 그래도 기여한 바가 좀 있으니까 진골의 관등을 줘요. 진골의 등급을 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높은 등급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귀족인데 조금 높은 등급을 줬어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땅들을 포함시켜서 신라로 당연히 편입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남원경과 서원경을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군대로 편성을 하기도 하죠. 거기 보시면 백금서당과 청금서당, 그리고 고구려는 황금서당, 벽금서당, 적금서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자, 옛 귀족들을 편입을 시키기도 하고 땅을 포용해서 소경을 설치하기도 하고 군대를 편성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한일통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신라 중대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 왕의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중대 시기의 중요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무열왕이에요. 자, 무열왕은 원래 이름 뭐냐면 김춘추. 그래서 김춘추가 왕으로 추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김춘추 무열왕이죠. 무열왕 같은 경우는, 자, 신라 중대 최초의 왕.
자, 중대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사람부터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진덕여왕까지는 성골이 왕이라고 했고 이 사람부터 중대가 시작됐다는 건 이 사람부터 진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대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골 최초의 왕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진골 중에서 처음으로 왕 된 사람이 바로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중대 최초의 왕 또는 진골 최초의 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골 중에서는 처음 왕이 된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무열왕부터 김춘추부터 통일 전쟁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통일의 순서를 한번 쭉 정리했었는데 먼저 멸망한 나라가 어디? 백제가 먼저 멸망했죠. 자, 무열왕은 백제 멸망까지만 보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백제 멸망까지는 무열왕이 시킨 거예요. 왜냐면 특히 무열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딸과 사위가 백제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복수심이 있었죠. 자, 어쨌든 백제 멸망까지는 봤어요. 무열왕이. 자, 그러면 무열왕이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요거는 통일 완성, 이건 다 누가 했냐면 무열왕의 아들이 한 거예요.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한 거죠. 자, 그러면 무열왕이 아까 어디까지 봤어요? 백제 멸망까지. 그래서 백제 멸망까지 달성한 왕이 바로 무열왕이죠. 자, 그래서 113번 보시면 113페이지 보시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면서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집사부 시중의 권한 강화 써있죠, 여러분.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자, 그리고 사정부라고 해서 관리를 감찰하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관리감찰 기구를 설치하기도 하고 뒤에 넘기시면 백제 멸망까지 본 거죠. 그래서 백제 멸망까지. 자, 그래서 요 무열왕의 업적. 자, 밑에 보시면 무열왕의 즉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선덕여왕이 죽고 나서 무열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이죠. 자, 문무왕 봅시다. 자, 문무왕 같은 경우는 통일을 완성한 왕이에요.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다. 삼국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을 다 요 시기에 한 거죠. 그래서 이 무열왕은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문무왕은 죽기 전에 자기를 바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문무왕은 수중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죠. 수중릉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런 외적, 말하자면은 그런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바다에서 용왕이 될 테니까 나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무열왕 같은 경우는, 문무왕 같은 경우는 수중릉에 묻히게 돼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오죠. 쬐끄만 사진이. 그게 문무왕 수중릉이죠. 자, 그러니까 경주 근처의 바닷가에 요 수중릉이 바위가 막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바위에 묻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죠. 자, 그래서 수중릉에 묻혔다.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는 용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문무왕 수중릉이 전해지는 게 바로 이 문무왕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의상에 의해서 부석사를 건립했다라고 했어요. 자, 의상대사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의상이라고 하는 승려를 굉장히 존중했었고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던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자, 이 통일신라 시대에 특히 신라 중대의 왕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왕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자, 왜냐하면 신문왕 같은 경우가 업적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체제 정비라든가 왕권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바로 신문왕. 그러니까 신라 중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죠. 이때 웬만한 일은 바로 이 신문왕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문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문왕은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반란부터 겪게 되죠. 자, 이 반란을 김흠돌의 모역 사건이라고 그래요. 김흠돌의 모역 사건. 자, 그러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김흠돌이 누구냐?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 되자마자 장인어른이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 반발을 일으킨 거지. 자, 그래가지고 김음돌이 반란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반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김음돌을 비롯한 뭐 이 주도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자, 보통은 이렇게 왕이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왕권이 확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귀족들을 숙청해서 왕권이 확 세지거나. 자, 그런데 신문왕은 오히려 이 사건을 이용해서 귀족들을 숙청하는 계기로 삼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김음돌의 모욕 사건.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료에 흠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온다. 그러면 김음돌의 모욕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5페이지 사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 사료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16일에 교서를 내리기를 적괴 흠돌, 흥원, 진공 등은 벼슬이 재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올라간 것인데 이제는 불인, 불의로 자신의 위복만을 추구하고 관료를 능멸하더니 결국에는 반역을 하려 하였다. 그래서 내가 처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흠돌이라고 나오죠. 네, 흠돌, 홍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흠돌이라는 표현 보고 아, 이게 신문왕 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앙관제 정비, 지방체제 정비, 군사조직 정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중앙정치 조직. 자,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했는데 거기 보시면 예작부와 공장부를 설치해요. 자, 예작부와 공장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14부의 체제로 정비를 하게 되죠. 14부로 정비를 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작부와 공장부를 설치하면서 총 관청 수가 14개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14개의 부서가 만들어진 건 신라 법흥왕 때부터 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앞에 왕들의 업적을 배우면서 법흥왕 때 병부를 설치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병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진평왕, 진덕왕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 뭐 진흥왕 때는 품주 설치, 그 다음에 진평왕 때는 위화부를 설치했고 자, 이런 식으로 부서들이 쭉 늘어나서 신문왕 때쯤 되면 신문왕이 이 두 개를 설치해서 총 몇 개가 됐냐면 14개의 부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부를 정비했다라는 건 총 부서가 14개가 됐어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자,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자, 지방행정제도는 원래 신라 같은 경우는 자, 5주 이소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5주 이소경을 9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원래는 5주 이소경이었다가 통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땅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늘어난 땅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9주 오소경. 자, 그러면 9주와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게 됐는데 9주라고 하는 건 전체 신라가 아까 5주라고 했죠. 여기에 고구려 땅, 백제 땅을 합친 거니까 땅이 훨씬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9주 오소경을 정비할 때, 9주를 정비할 때는 고구려 땅을 3개, 3주로, 백제 땅을 3주로, 신라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신라 땅을 3주로 해서 총 9주로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3개, 백제 3개, 신라 3개. 그래서 총 3개. 원래는 5주였다가 나중에는 통일을 한 후에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9주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주의 장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9주의 장관은 원래는 5주였을 때 군주였어요. 자, 그러다가 군주가 총관으로 장관이에요. 9주의 장관이 총관으로 그러다가 도독으로 자, 그래서 이런 장관의 명칭이 바뀌죠, 여러분. 자, 그리고 원래는 5주였던 것이 9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소경이 오소경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건 주요 도시에 설치한 건데 자, 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자, 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자, 첫째, 수도가 너무 치우쳐 있어서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말하자면 신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여러분? 신라의 수도는 경주죠. 금성. 그 당시에 금성이라고 불렀는데, 자, 금성은 경주잖아요. 그러면 경상부터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말하자면 나라를 넓혔어. 그래가지고 저기 대동강 유역까지 쭉 나라가 됐죠. 신라가 됐죠. 통일신라가. 그런데 수도는 저기 구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수도가 너무 치우쳐 있어서 여기를 전부 다 다스리기에는 좀 힘이 들어. 그래서 주요 도시에다가 말하자면 소경이라는 걸 설치해서 수도의 기능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오소경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자, 말하자면 고구려 귀족이나 백제 귀족들이 여전히 신라 귀족으로 편입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소경으로 옮겨 살게 해서 여기에서 감시를 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면서 그러면서 수도가 너무 한쪽에 경주에 경상북도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했죠. 자, 그래서 오소경이라는 건 중원경, 서원경, 그 다음에 뭐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 그렇게 해서 총 5개로 이렇게 정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소경의 장관, 아까 구주의 장관의 명칭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했죠. 소경의 장관은 사신이에요. 소경의 장관은 사신. 자, 그리고 구주의 장관은 그럼 이 중에 뭘로 불러야 돼? 맨 마지막 걸로 부르면 되죠. 도독. 자, 구주의 장관은 뭐예요? 도독. 그 다음에 오소경의 장관, 소경의 장관은 누구야? 사신. 그래서 도독과 사신이 장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으로 하면은 광역시장쯤 되겠고, 아니 여기는 지금으로 하면 뭐 시장쯤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으로 하면 광역시장쯤 되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자, 그러면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어느 왕의 업적이냐? 신문왕. 네, 신문왕이 한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정비로 한번 가볼까요? 군사 조직을 정비하기도 한다. 자, 군사 조직을 정비했는데 군사 조직 같은 경우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요. 자,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중앙군 같은 경우는 구서당, 그 다음에 중앙군, 지방군 같은 경우는 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자, 구서당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막 사만일통의식 살펴볼 때 거기에 무슨 백금서당, 청금서당, 녹금서당 뭐 이런 서당이 있다고 했죠. 서당이 총 9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보덕국인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라 사람부터 백제 사람부터 고구려 사람부터 다 섞여 있다는 건 결국에는 민족 융합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자, 민족 융합을 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서당이라고 하는 거고, 자, 십정이라고 하는 건 일주에 일정을 배치했어요. 자, 일주에 일정을 배치했죠. 자, 그러면 총 주의 개수가 몇 개? 9주. 자, 그러면 원래는 일주에 일정을 배치하니까 몇 개여야 돼요? 9정. 그쵸? 9개여야 되죠? 그런데 10개야. 이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지역에는 2개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배치한 지역은 일단 국경 지역에 배치를 했을 거고 가장 넓은 지역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일주에 일정을 배치했는데 한 개가 남지. 그러면 한 지역에는 2개의 정을 배치했다는 건데 어디에 2개를 배치했어? 한 주에 2정을 배치했어요. 한주라고 해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한산주라고 해서 제일 국경지방 맨 위에 보시면 한주라고 하는 또는 한산주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2개를 배치해서 총 10개. 자, 그래서 구서당 10정. 자, 다시 보시면 자, 14개의 부서로 정비,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정비, 구서당 10정 정비. 자, 그래서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조직을 다 정비했고요. 자, 또한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하기도 한댔죠. 그래서 유교정치 이념 수용. 자,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했다는 거는 학교를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신라에서 처음으로 학교가 생겨요. 자, 신라에서 맨 처음 생긴 학교 이름이 뭐냐? 국학이라는 학교가 생기게 되죠. 자,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해서 결국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유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구벌천도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달구벌천도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자, 달구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수도로 옮길 뻔했었다. 자, 그럼 달구벌은 어디야? 대구예요, 지금은. 그래서 대구로 수도를 옮길 뻔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의 가문사를 짓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파식적 설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자, 가문사와 만파식적 설화가 바로 이 왕 때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가문사라고 하는 건 절이에요, 절. 그런데 절의 이름이 감은사잖아요. 감은사,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가 누구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자, 앞에서 문무왕이 자기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죠. 용왕이 돼서 신라를 지키겠다. 자, 그래서 이 신라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 수중릉 근처에 절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절을 지은 이유가 용왕이 된 아버지가 편하게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요 가문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름만 정말 가문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가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으면은 그 밑에 지하에 다른 절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지하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실은 바닷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통로가 있어서 용이 된 아버지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문사에 가보면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탑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 가문사 터에 가면 다른 절에는 없는 독특한 지하 방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가문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 그 다음에 만파식적 설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파식적, 이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하면 피리적자예요. 그래서 피리를 말하는 건데 자, 신문왕이 신문왕 때 어느 날 이 경주 앞바다에서 섬이 하나 떠내려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섬이 떠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전설인 거지. 섬이 하나 떠내려왔는데 그 섬에 대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물어봤겠죠. 이제 그 당시에 신관, 신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 요 섬이랑 요 대나무를 누가 보내준 거냐면 용왕이 된 아버지 문무왕과 그 다음에 신이 된 너의 친척 할아버지 그게 누구냐면 김유신이었어요. 그래서 김유신과 그 다음에 이 문무왕이 선물로 신문왕한테 요 대나무를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 신녀의 말에 의하면 신관의 말에 의하면 이걸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대나무를 끊어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는데 그게 바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예요. 자, 피리만 불면 태풍이 불다가도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리를 불면 적이 물러나고 뭐 그런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설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시대에 이런 피리가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가 좀 안정된 시대다라는 걸 나타내는 상징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만파식적 설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치, 그 다음에 중앙관제, 지방행정, 군사조직, 그 다음에 달구벌 천도계획, 만파식적 가문사. 자,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 자, 여기에서는 또 하나 토지제도의 변화.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토지제도의 변화. 자, 앞에서 한 거니까 간단하게. 자, 혜택 많은 토지는 없애버렸고요. 혜택 조금 있는 토지를 나눠줬죠. 자, 관리들한테 토지를 나눠줬는데 노급은 폐지하고 그 대신 관료전을 지급해요. 자, 관료전 지급, 그 다음에 노급 폐지. 자, 노급은 혜택 많은 토지,
그래서 귀족들한테 혜택 많은 토지는 뺏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대신 혜택 조금 있는 토지 관료전은 나눠줬다.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화를 보고도 이 왕권이 굉장히 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화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자, 그 중에서 업적이 되게 많은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겠죠? 신문왕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신문왕이 가장 시험에는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효소왕. 자, 효소왕은 시장을 설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라 지증왕 때 시장이 있었죠. 처음에는 소지왕 때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증왕 때 동시를 설치했었다가 통일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늘어나야 되겠죠.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고요.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는 건 서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청인 서시전, 남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청인 남시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된 게 효소왕이고, 자, 그 다음에 성덕왕 갑시다. 자, 성덕왕 때도 여러 가지 업적이 전해지는데 일단 성덕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자, 그렇게 백성한테 나눠준 토지를 뭐라고 하냐? 정전, 그렇죠. 정전을 지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전 지급, 정전은 누구한테 지급했냐면 백성들에게. 자, 백성들의 삶이 훨씬 나아졌겠죠. 그래서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학을 재정비했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발해를 공격하게 되죠. 발해 공격. 자, 발해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어쨌든 발해를 공격했다. 자, 그럼 발해를 왜 공격했냐면 이때 당시에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어요. 발해가 당을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당나라가 좀 당했어. 그러니까 당나라가 열받잖아. 그래서 신라에게 너네가 발해를 공격 좀 해줘. 신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발해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발해를 공격한 이유는 당나라의 뭐랄까요? 부탁? 네, 당나라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라가 발해를 공격을 했죠. 자, 그러면 발해 공격이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실패했다고 했죠. 왜냐면 이게 뭐 못 싸워서 뭐 잘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폭설이 내리고 너무 날씨가 추워서 결국에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자, 어쨌든 당나라를 도와서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신라를 인정을 해줘요. 말하자면 원래는 나당 전쟁으로 사이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나라가 신라를 인정해주게 된 계기가 바로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발해를 공격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발해 공격에 실패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성덕왕의 아들이 경덕왕이에요. 자, 이제 경덕왕 때쯤 가면 신라 중대에 왕권이 셌잖아요, 원래는. 자, 그렇게 셌던 왕권이 다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대. 자, 그러면 왕권이 약해진 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냐? 혜택 많은 토지가 부활되거든요. 자, 즉 노급이 부활돼요. 자, 노급이 부활되었다. 왜냐면 다시 진골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경덕왕 보시면 노급 부활. 자, 그러면 노급이 부활됐다는 건 뭐는 없애고 혜택 많은 토지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전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노급이 부활된 거죠. 자, 그래서 노급은 부활, 관료전 폐지. 자, 관료전 혜택 조금 있는 토지가 폐지되고 혜택 많은 토지가 부활됐다는 건 귀족의 힘이 세지고 있구나. 진골 귀족의 힘이 다시 세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귀족이 다시 세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국식 명칭을 사용했다. 한번 볼까요? 중국식 명칭을 사용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한화 정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화는 중국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관직의 명칭이나 군현의 명칭이, 자, 관직의 명칭이나 지방의 명칭이 중국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식으로 바뀌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경덕왕 때는 이제 중국을
중국을 뭐라고 할까요? 섬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비슷하게 이렇게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게 바로 한화 정책이고, 자, 이 경덕왕 때 가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만들어지죠.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하는 게 건립되죠. 자, 우리가 신라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바로 요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만든 게 불국사와 석굴암인데, 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가난하게 살 때 좀 착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태어날 때는, 이제 다시 태어날 때는 되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전생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생의 부모와 이번 생의 부모를 둘 다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가 불국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석굴암. 우리는 석굴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석굴암이라고 하는 건 인공으로 바위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석굴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런 불국사와 석굴암을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만들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면은 성덕왕이죠.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그래요.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하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경덕왕 때죠. 자, 거기 보시면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하기 시작했다. 자,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완성된 건 해공왕 때예요. 그래서 주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건데, 그러면 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에밀레종으로 알고 있는 그 종, 그게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조하기 시작했고, 자,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된 거는 해공왕 때예요. 그러니까 해공왕은 이 성덕왕, 경덕왕의 자식이거든요. 자, 해공왕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기 시작한 종을 완성한 거죠. 말하자면 이 시대에. 그게 바로 해공왕 때 완성, 성덕대왕 신종. 자, 그래서 이 경덕왕. 자, 그리고 경덕왕의 아들이 해공왕이라고 했는데, 해공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신라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죠. 왕권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이 해공왕 때는 여러 번의 반란이 일어나요. 거기 보시면 대공의 난, 자, 그 다음에 구륙각간의 난, 그리고 김지정의 난, 이런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 김지정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과 왕비가 살해를 당하게 되죠. 아까 해공왕이 무열왕의 직계 자손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피살을 당하면서, 자, 진골 중에 무열왕의 직계 자손은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해공왕이 중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공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신문왕. 자, 그 다음에 성덕왕이나 경덕왕도 잘 나와요. 그래서 중대는 왕들의 업적이 좀 중요한 편이고, 특히 뭐 당연히 신문왕이죠. 신문왕이 가장 시험에는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신라 중대 사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신라 하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